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7%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전격 출범합니다. 새해부터 사회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부터는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던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주들이 기준 고용률을 초과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오는 2017년 말까지 한 명당 분기별로 18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해마다 줄지 않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이름 붙여진 전담팀이 내년 150개 경찰서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빈발하는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진 발생 50초 이내에 지진 정보를 통보하는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가 시행되고,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선 학교가 교복 판매를 주관하도록 해 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뉴스는 이달 31일까지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사회복지계 주요 소식을 총정리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계 뉴스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맞춤형 급여 체계가 내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 모든 급여를 제공하던 기존의 체계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면서 각각의 급여 수급이 선정되며 수급자 선정은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결정됐으며 부양비 부과 기준선을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최저생계비의 250% 수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상향 조정이 결정됐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돼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134만 명에서 약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이들은 117만 명. 이번 개정으로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해도 나머지는 여전히 사회 안전망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개별적 급여 기준 역시 최저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조금만 소득이 넘어도 모든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됐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새 옷을 입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이어지는 2014년 사회복지계 주요 소식으로는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던 기초연금, 박고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같으나 기초노령연금이 매월 최대 99,100원을 지원했던 것에 반해 기초연금은 2배가 늘어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소득은 없으나 자녀 명의의 6억 이상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약 433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7월 첫 지급 이래 4달 만에 21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제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기초연금 전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 소득으로 책정되면서 되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자체에서 20만 원이 고스란히 깎여 지급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다 빼앗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7월 기준 4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초연금이 누구보다 절실한 가장 가난한 노인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소득 수준 향상을 고려해 기준액을 올려 더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구 노령화와 물가 상승,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위해 등장한 만큼이나 지금의 노인, 그리고 부양 의무를 짊어지고 다시 노인이 될 청년층의 어깨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제도가 새해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며 대상은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지급 방식은 임대인 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합니다. 국공립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5명 중 1명은 7개월 이상의 대기 신청을 한 끝에 아이를 입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영유아의 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해당 기간에 입소시키는데 대기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공립기관에 비해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하는데 대기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에서 7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며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서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속한 요양기관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 기관과의 협업이 부족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경기도 동두천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원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남양주에 문을 연 전국 최초의 고용복지센터. 한 번의 상담을 통해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1000건의 이용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엔 정부 3.0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중앙과 지방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객의 편의성과 기간 운영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용복지센터가 도내 두 번째로 동두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동두천뿐 아니라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강원도 철원에는 고용복지센터가 없어서 상담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나마 동두천이 나와서 실업 금요랑 취업 상담이랑 받을 수 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아요. 특히 군시설이 많은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진로 상담부터 취업과 창업, 사후 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철원까지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동두천 지역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창구가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푸르메재단과 현대모비스는 장애 인식 개선 동화 캔꼭지 기동대를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와 한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 회원기관 1,800곳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합니다. 캔꼭지를 모아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에게 휠체어를 선물하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린 작품으로 작은 마음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드는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를 배우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2015년 점자 집중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6주간 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훈련받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 등 주민을 위해 성북 유도서관 모바일 앱을 내년 1월부터 선보입니다. 이 앱은 모바일 화면상의 그래픽과 안내 문자 등의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오버 기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오디오북을 제공합니다. 앱은 해당 기기 앱스토어 등에서 성북 유도서관을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포항시청에서 2014 포항시 새마을협회 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추진 성과를 총결산 마무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새마을 운동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쓴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15년 1월 12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협동, 비움과 채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립 추진 3원칙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공간, 골목과 지역을 살리는 공간, 문화와 예술을 살리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이번 달 31일까지 제8회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 8기 희망멘토를 모집합니다. 미래에셋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60명과 1박 2일간의 비전 설계 캠프에 함께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스크린도어 미설치로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용산역의 승강장. 사고가 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이곳에 경의선이 새로 개통을 했지만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흡한 안전시설로 인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역인데요.
아직도 코레일 구간의 역사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구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코레일.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참 답답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